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문제 두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if가 그동안 안 나왔었던 거라 hif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트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왼쪽은 최대 hif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최소 hif가 되겠습니다. 자, hif라고 하는 건 이렇게 트리를 만드는데 위쪽에 최대 if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숫자가 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면 그 다음 큰 숫자가 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보다 작은 숫자는 내 위에 올라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if가 되겠습니다. 최대 if 같은 경우에는 큰 숫자가 위, 최소 if는 작은 숫자가 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차수가 전부 2차라는 거예요. 자식의 개수가 전부 2개씩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에 자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구성을 하는, 트리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hif가 되겠습니다. 자, hif 정렬, 이 hif 트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69가 있었습니다. 최대 hif인 거였죠? 그럼 최대 hif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숫자인 69가 이렇게 Q에 하나 이렇게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맨 끝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69가 없어졌으니까 이 자리가 비게 되겠죠? 그럼 저 자리를 어떻게 다시 메꾸느냐? 아래쪽에 자식이 둘 있습니다. 22하고 31 중에서 더 큰 숫자가 31이죠. 그러면 요 31이 이렇게 빈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빈 자리로 올라가고 그럼 31 이 자리가 또 비게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자식들 8하고 30 중에서 더 큰 숫자가 원래 31이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30이 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8이 여기에 남아있고 이 자리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어있는 자리를 그냥 두느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hif트리는 이렇게 빈자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나와 있는 이 2가 이쪽 자리로 이동을 해서 완전 이진 트리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여기에 나와 있던 31이 또 남은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겠죠. 그래서 31이 이 자리로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비게 되니까 그 다음 또 2개의 자식 중에서 더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또 빌 거고요. 그럼 남은 두 자식들 중에서 더 큰 숫자인 8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이 자리가 비겠죠. 그럼 그 자리를 오른쪽에 있던 2가 자리를 이동해서 완전히 이진 트리를 다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최대 hif를 다시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그럼 맨 꼭대기에 있던 30이 다시 세 번째 자리로 위치를 이동하고 2개 중에 더 큰 숫자인 22가 이 맨 꼭대기의 빈자리로 이동을 하겠고 그럼 이 자리가 이 2개 숫자 중에서 더 큰 숫자인 16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럼 16이 비어 있었는데 이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떨어져 있었던 2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이 22가 여기 있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비어지니까 2개 중에 더 큰 숫자인 16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겠죠? 그러면 16이 또 없어졌으니까 남은 두 자식 중에서 더 큰 숫자인 10이 올라갑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면 여기에 16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10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8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2가 들어갈 거고 그럼 이 순서가 바로 정렬을 마무리한 순서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hif 정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풀어볼게요. hif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렬할 입력 레코드들로 hif을 구성하고 가장 큰 키값을 갖는 루트 노드를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정렬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평균 수행 시간은 빅 5로 표현했을 때 n 로그 n이다. 네, 이것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완전이진 트리로 입력 자료의 레코드를 구성하는 거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인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최악의 수행 시간은 비고로 표현했을 때 2n의 4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요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럼 무엇이냐? 네, 최악, 최선, 평균 세 경우 모두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면 비고로 표현했을 때 n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단위 테스트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단위 모듈 테스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다음에 테스트 가능한 최소 단위 기준, 이게 바로 모듈이 되겠죠? 모듈 단위로 결함을 찾고 기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활동을 단위 모듈 테스트라고 합니다. 단위 테스트,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럼 바퀴 하나가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게 단위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보고 오류, 단위 테스트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오류에 따른 원치 않는 결과, 네, 찾을 수 있고요. 탈출구가 없는 반복문의 사용, 네, 이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듈 간의, 자 여기 보니까 모듈 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틀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듈 하나를 만들어서 그 하나를 테스트하는 건데 모듈과 모듈, 그럼 또 다른 거, 바퀴와 핸들, 이렇게 두 개의 모듈을 통합해서 하는 테스트가 있어야만 모듈 간의 비정상적인 상호작용, 네, 요거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틀린 계산 수식에 의한 잘못된 결과,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원리를 한번 정리합니다.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네,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있을 수 없다. 일단 가정을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하기는 하겠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해야 한다. 네, 먼저 시작해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함 집중. 네, 보통 결함이 있는 곳에 몰려서 다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살충제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네, 같은 그 살충제를 가지고 벌레를 해충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더라. 네, 그게 살충제 패러독스였죠.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오류를 찾을 수가 없다. 자, 다섯 번째, 살충제 패러독스였고요.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한다. 네, 요거는 실제 비즈니스 환경은 다 다르니까 각자에게 맞는 환경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이렇게 정황에 따라서 테스팅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류 부재의 궤변. 요 오류 부재의 궤변은 더 이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네, 요거고요. 오류가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게 꼭 훌륭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의미들이 이 오류 부재의 궤변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은 파레토 법칙이 좌우한다. 자, 파레토 법칙 기억하시죠? 8대2의 법칙입니다. 여기선 지금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 이렇게만 설명했지만 8대2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결함의 대부분은 소수의 특정한 모듈에 집중되어 존재한다. 결함은 발생한 모듈에서 계속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2번, 결함 집중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버전 관리 항목 중 저장소에 새로운 버전의 파일로 갱신하는 거. 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갔을 때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체크인, 호텔에서 나가면 체크아웃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할 때에도 저장소가 중심입니다. 저장소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체크인, 저장소에서 뭔가가 나가면 체크아웃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커밋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소스를 업로드하고 최종적인 사항을 서버에 반영시키겠다라고 내리는 명령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24번에서는
저장소에 새로운 버전의 파일을 갱신하는 거니까 체크인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25번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예문이 기니까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테스트였죠. 모듈의 논리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 테스트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값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지만 보는 거였죠. 프로그램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테스트 케이스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조건, 테스트 데이터, 예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4번이 답이겠네요.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기본 경로란 흐름 그래프의 시작 노드에서 종료 노드까지의 서로 독립된 경로. 네,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거든요.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는 경로를 말한다. 이 부분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기본 경로 테스팅. 요거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원론적인 내용만 쭉 읽고 넘어갔었는데 한번 자세히 보죠.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순환 복잡도를 통해 독립적인 경로의 수를 찾아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톰 맥케이브에 의해 개발되었다. 맥케이브 한번 예전 기출문제에서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자, 요 맥케이브에 의해서 어떻게 기본 경로 테스팅을 하는 거냐?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테스팅할 대상의 플로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복잡도를 계산하고요. 세 번째, 독립적인 경로들을 정의하고요. 네 번째로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거죠. 플로우 그래프가 뭐죠? 네, 플로우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순서대로 가는 거.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퀀스라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if 문입니다. if else. 여기에서 조건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참일 때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거짓일 때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이든 거짓이든 무언가 이렇게 문장을 수행하고 나면 여기로 마지막으로 모여드는 그런 경로가 있죠. 요게 if else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플로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참이라면 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무슨 문장을 수행하다가 거짓이 되었을 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반복하는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사이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3회 기출문제 예전에 풀었었는데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어 흐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수는 얼마인가? 네, 이 문제 기억나세요? 그때는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면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지금 나왔던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맥케이브 회전 복잡도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냐면 사이클로매틱 수는 이렇게 엣지라고 하는 게 선의 숫자죠. 그래서 선이 몇 개 있는지를 세어보고 6개의 선이 있으니까 6에서 노드가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노드가 A, B, C, D 4개가 있으니까 6에서 4를 빼고 그 다음 2를 더해서 4라는 숫자를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 공식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위에서부터 보자면 이 순서에 의해서 쭉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숫자를 가지고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25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4번 문제에서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답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있었습니다. 유형을 쭉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정적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정적이라는 말은 동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은 조용한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소스 코드만 딱 보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서 분석을 하겠다. 그게 정적 분석 도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테스트 실행 도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능 테스트 도구가 있습니다. 성능 테스트 도구는 말 그대로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죠. 성능에 들어가는 것들은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이런 것들이 성능하고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상의 사용자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수행해서 성능 목표, 우리가 만들었던 처음에 목표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달성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겠다.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테스트 통제 도구가 있습니다. 테스트 관리 도구, 형상 관리 도구, 추적 관리 도구 이런 것들은 네 번째 유형인 테스트 통제 도구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26번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자, 이런 것들은 다 성능에 관계된 것들이죠. 그래서 요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물어보면 성능 테스트 도구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7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소프트웨어에 가해지는 변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거다. 네,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프로젝트 계획, 분석서, 설계서, 프로그램, 테스트 케이스 모든 것들이 다 관리 대상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표적인 형상 관리 도구로는 여기가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자, 형상 관리 도구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타입이 있었고요. 분산 저장소 타입이 있었고요. 폴더 공유 타입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엔트, 메이븐, 그래들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건 빌드 자동화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요거는 빌드 자동화 도구, 여기는 형상 관리 도구 이렇게 나누어서 확실히 구별을 해 놓으셔야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4번 맞아 볼게요. 유지보수 단계뿐 아니라 개발 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구성 요소. 자, 요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죠. 그럼 요 표를 쫘라락 펼쳐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물론 펼쳐놓으시고 자, DRM 컨트롤러라고 보이시죠? 네, 요거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나오는 요소였습니다. 배포된 컨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였죠. 그다음 두 번째 패키저가 있습니다. 패키저는 어딨나요? 네, 요 부분이죠. 콘텐츠가 있으면 메타데이터랑 콘텐츠랑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콘텐츠 디스트리뷰터. 자, 요건 콘텐츠 분배자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구성 요소 아닌 것을 찾아라. 답은 1번이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나와 있는데 클리어링 하우스하고 헷갈리기를 바라면서 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성 요소들 알아놓으셔야 이런 문제들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버전관리 도구, 아까 형상관리 도구, 네, 형상관리에 포함되는 버전관리 도구 다시 한번 봅니다. 공유 폴더 방식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분산 저장소 방식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형의 이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유 폴더, 네,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많겠죠. 그럼 그 모든 개발자들이 본인이 완료된 파일을 공유 폴더에 넣어 놓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버전을 관리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인데요. 이건 중앙에서 버전 관리 시스템이 항상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분산 저장소. 말 그대로 저장소를 분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로컬 저장소, 원격 저장소 이렇게 저장소를 분류를 해놓고 중앙의 저장소에서 로컬에 복사를 하면 개발자의 로컬 저장소로 그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는 버전에 관련된 내용, 뭐 변경, 갱신 이런 내용들 모두 다 하고 나서 커밋을 하게 되면 다시 원격 저장소에 반영이 완료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다음 설명의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 방식은 무엇이냐? 버전 관리 자료가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에 함께 저장되어 관리된다. 자, 원격 저장소, 로컬 저장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분산 저장소, 폴더 공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고 원격, 로컬 같이 나오면 이건 분산 저장소 방식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볼게요. 로컬 저장소에서 버전 관리가 가능하므로 원격 저장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로컬 저장소의 자료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버전 관리 도구 Git이 있다. 네, 함께 읽어 놓으시고 외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0번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를 이용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블랙박스 테스트는 소스 코드를 볼 수 없습니다. 검정색이라서. 자, 그럼 볼 수 없어. 코드를 볼 수 없는 상태면 입력값을 넣고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서 출력값이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비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오류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요구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네, 이런 오류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반복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루프 내의 문장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이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블랙박스 테스트니까 코드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루프가 있는지, 반복 조건이 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블랙박스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값을 입력할 경우 요구된 출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31번 버블 정렬입니다. 이제 버블 정렬 확실하게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블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서 버블 자료를 비교해서 큰 값이 뒤로 가고 작은 값이 앞으로 오는 그 모양이 거품이 일어나는 것 같다. 버블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죠. 9하고 6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자리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 9하고 7하고 비교합니다. 자, 여기도 바뀌어야겠죠. 3하고 9하고 비교합니다. 바뀌어야죠. 이렇게 바뀌고요. 5하고 9하고 비교합니다. 바뀌겠죠. 자, 그러면 1회전이 끝나고 나면 가장 큰 숫자가 맨 뒤에 자리를 잡게 되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는 패스 1을 물어본 게 아니라 패스 2를 물어봤으니까 한 번 더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6하고 7 자리 안 바꿔도 되죠. 7하고 3 바꿔야 되네요. 5하고 7이네요.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의 패스를 하고 나면 두 번째로 큰 숫자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6, 3, 5, 7, 9 이렇게 되어 있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병 정렬 다시 볼게요. 합병 정렬은 이렇게 둘, 넷, 여섯, 8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계속 반씩 잘라서 분할을 하는 거죠. 혼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가장 작은 부분집합으로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보면 96은 자기 혼자 정렬을 마친 상태인 거잖아요. 20도 자기 혼자서는 정렬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병합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바꿔야 될 상황이 되면 자리를 바꿔주는 그런 정렬 방법이 합병 정렬입니다. 20하고 96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숫자가 앞에 큰 숫자가 뒤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합병 정렬의 연산 시간을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분할을 했습니다. n개의 원소를 계속 반 이런 식으로 잘라나갔었죠. 여기서는 로그 n번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병합을 해야 됩니다. 부분집합의 원소를 비교하면서 병합할 때 몇 번 연산을 하나요? n번의 비교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합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봤더니 빅 5로 표현했을 때 n로그 n번이 연산 시간으로 필요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32번입니다. 정렬된 n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빅 5로 표현해서 n로그 n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버블, 선택, 삽입 이 세 가지는 모두 빅 5로 표현했을 때 n제곱의 시간이 소요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1번 합병 정렬만 n로그 n의 시간이 소요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33번입니다. 다음 포스트픽스로 표현된 연산식의 연산 결과로 옳은 것은? 포스트픽스는 연산자가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연산식을 보고 피연산자, 연산자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면서 자, 3이 피연산자죠.
4도 피연산자죠. 곱하기가 연산자죠. 자, 이렇게 피연산자, 피연산자, 연산자 순서대로 되어 있는 3, 4 곱하기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3하고 4를 곱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2구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피연산자, 피연산자, 연산자 어떻게 찾으면 되죠? 5하고 6하고 곱하기가 바로 그렇게 위치를 잡고 있잖아요. 5하고 6하고 곱하기. 그럼 답을 구해보면 30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네모로 처리되어 있는 것도 피연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연산자, 피연산자 더하기가 연산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트픽스로 표현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20하고 30하고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42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42가 되겠습니다. 자, EAI 기억나시죠? EAI는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연계해주고 통합해주는 솔루션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EAI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유형이 4가지가 있었죠.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4가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포인트 투 포인트는 중간에 미드레어가 없습니다. 각자 노드와 노드가 바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중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드레어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허브 앤 스포크에서는 허브가 있고요. 메시지 버스에서는 버스가 있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이 2개를 접목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자, 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34번 EAI 구축 유형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드레어를 두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메시지 버스, 허브 앤 스포크, 하이브리드 3개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미드레어를 두어 처리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내려다가 아마 잘못 문제가 나온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 도구들 기억하시죠? 네, 쭉 나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는데 요 문제도 한 번 걸로 한 번 꼴로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구하고 설명 같이 연결해서 꼭 알아놓으십시오.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앞장에서 봤던 저 표를 쫘라락 펼쳐놓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니까 STAF가 나왔네요. STAF. 요거는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다. 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째 보니까 워터가 나오죠. 네, 워터는 여기 썼습니다. 루비 기반이다 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하고 같이 외워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째 보니까 X유닛이 나왔습니다. X유닛은 다양한 언어다 라고 하는 요 빨간색에 주목해서 외워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검증 도구가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클린코드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린코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제를 쭉 풀어보시면 답을 요 표를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네, 맞는 내용이죠. 코드가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작성한다. 네, 저 부분이 틀렸습니다.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듈이 서로 다른 모듈에 코드가 서로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코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네, 맞는 설명. 간단하게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답은 2번입니다. 37번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패키징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한 후에 포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포장해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개발자 중심으로 진행한다. 네, 1번부터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개발이 완료된 제품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포장하는 건데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예제도 한번 보자면 신규 및 변경 개발 소스를 식별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상용 제품으로 패키징한다. 맞는 설명.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매뉴얼 및 버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범용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배포 형태로 패키징이 진행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8번. 공학적으로 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소프트웨어는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수준에 무관하게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네, 요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4번 소프트웨어는 충분한 테스팅을 거쳐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9번 테스트, 디버그, 목적이 무엇이냐? 네, 테스트는 오류 찾는 게 테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디버깅은 그 찾아낸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예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형 자료 구조 스택과 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택은 이렇게 한쪽이 막히고 한쪽이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웹브라우저에 방문했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B로 이동하고 C로 이동하고 D로 이동을 했죠. 그러다가 뒤로 가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렀을 때 D에서 C로, C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내가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스택 때문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네, 이 내용이 스택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갔던 곳이 맨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행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후위 표기법 계산, 괄호 검사, 죄기 호출, 깊이 우선 탐색 이런 것들이 모두 스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Q는 무엇일까요? Q는 순서대로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에서 내가 인쇄를 10개를 눌렀을 때 먼저 누른 게 먼저 나오죠. 그렇게 순서대로 대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Q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헷갈리시는 게 스택은 깊이 우선 탐색이고요. Q는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예, 요 두 가지만 헷갈리지 않게 꼭 분류해서 알아놓으십시오. 자, 40번입니다. 스택을 이용한 연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택을 이용한 연산 쭈루루 펼쳐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재기 호출 있죠. 후위 표현 여기 있죠. 깊이 우선 탐색 있습니다. 선택 정렬은 없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해서 20문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꼭 복습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